기자님 농구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농구 경기장 있는 골대 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한 3m 정도 돼요. 3m 언저리 된다? 대략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링까지의 거리는 대략 3m입니다. 이 높은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 유리한 조건이 바로 큰 키. 아하. 그래서 대체로 농구는 키가 커야 잘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키 큰 놈엔 장사가 없어. 그래. 농구는. 왜 다 농구 선수들이 다 크겠어. 그쵸.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불락당하잖아. 그런데 키가 130cm인 사람이 농구에 도전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불리할 것 같습니다. 130cm면 팔 길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리치도 짧고. 패스하기도 불리하고 뭐 하나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장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그 농구에 130cm의 작은 키로 도전! 불가능의 도전에 꿈을 이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마니 스완슨. 보시죠. 성인의 키인데 130?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네, 아, 중학생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 길거리 농구. 미국에는 저런 문화가 있잖아요. 야, 잘한다. 와, 크로스오버. 플로터에서 플로터. 근데 슛의 정확도가 높네. 방금 슬램덩크에 그 나오는 플로터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와와하지만 저걸 처음 시작하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하네요. 키 130cm에 몸무게 50kg도 채 되지 않는 스완스는 선천적인 외소증입니다. 초등학생과 비슷한 신장을 가졌지만 2m가 넘는 상대 선수를 가볍게 제쳐 현란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농구공을 골대에 골인시키는 그야말로 농구 천재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키의 스완슨이 농구를 하기까지 세간의 편견과 벽은 너무도 높았는데요. 그렇게 작은 키로 어떻게 농구 선수가 된다는 거야? 넌 절대 NBA 진출 못해. 하지만 그런 따가운 시선들은 스완슨을 막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넌 단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을 뿐이야. 다른 아이들과 너는 전혀 다르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보통 체격의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을 대하며 아들의 꿈을 열렬히 지지해준 스완슨의 엄마 덕분에 스완슨은 농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코트 위에서 뛸 수 있었는데요.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한 끝에 작은 키라는 핸디캡을 실력으로 커버.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농구 선수로 활약했고요. 길거리 농구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스완슨은 미국의 유명 퍼포먼스 농구단인 할렘 글로브트 로터스에 합류.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농구 선수라는 꿈을 실현해낸 그는 이 순간만을 꿈꿨어요. 제가 이곳에 합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치 신데렐라 얘기 같아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속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숱한 또 화제를 모았었죠.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라는 화두를 갖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또 포인트가 있었던 드라마예요. 근데 뭐 이것도 편견이긴 한데 과연 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드라마 속 우영우와 비슷한 실존 인물이 미국에 존재합니다. 플로리다 최초 자폐를 가진 변호사 헤일리 무스입니다. 오, 진짜로 존재를 하는군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증상인 건가요? 우영우하고? 자, 헤일리는 3살 때 1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출 정도로 똑똑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으로 판정. 여기서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이란 드라마 속 우영우처럼 지능은 낮지 않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류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일컫는데요. 이 때문에 의사는 헤일리가 직업을 갖기조차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쓰고 남들 돕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변호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 모두가 장애인이라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그녀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2019년 플로리다 최초 자폐인 변호사로 로펌에 채용됐는데요. 야, 이게 뭐 드라마 속 일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가능한 거군요. 로펌에 들어갔대잖아요.
물론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헤일리 역시 자폐로 인해 감각이 예민해 소음은 그녀에겐 불안 요소. 대신 남들보다 부족한 점은 그녀의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극복. 수많은 사건 관련 이름, 장소, 용어들을 사진 찍듯 모조리 외우는 능력 덕분에 주로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반테러 사건과 의료 소송을 해결했는데요. 그리고 헤일리는 현재 장애인법 관련 컨설팅 일을 맡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작가, 예술가로도 활동. 우리는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폐인이 변호인인 게 예외가 되거나 특별해져서는 안 됩니다. 라며 여전히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향한 편견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견이라는 단어만 손으로 가리면 더욱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인공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 매들린 스튜어트. 근데 이분의 직업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편견이 깨질 겁니다. 그녀의 직업은 바로 패션 모델. 와우. 일회성 스페셜 모델이 아니고요. 세계 최초 프로 다운 증후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델하면 생각나는 편견을 또 다른 차원에서 깬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프로예요. 매들린은 선천적인 다운 증후군뿐만 아니라 심장병 때문에 태어난 지 8주 만에 수술을 받아서 생사의 고비를 넘었는데요. 당시 의사들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많아야 7세의 지능으로 생활하게 될 거고 이 아이는 아마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라며 비관했고요. 심지어 주변에선 매들린을 입양 보낼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사회의 편견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매들린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2014년 호주에서 열린 한 패션쇼를 본 뒤 패션 모델이라는 꿈을 품게 된 겁니다. 다운 증후군이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아까 최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된 적이 있으면 또 몰라. 이 사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희망이라도 품을 텐데 롤모델이 없죠.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다운 증후군은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쉽게 살이 찌기 쉬운데요. 매들린은 모델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운동하고 탄수화물은 멀리하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여기에 자신만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담긴 비포 애프터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당시 매들린의 사진은 약 일주일 만에 700만 뷰를 돌파하며 대화제. 장애의 편견을 깨고자 하는 그녀의 가능성을 본 패션 관계자들도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그 결과 매들린은 2015년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 하나인 뉴욕 패션 위크에 당당히 입성. 이후 파리, 런던 패션 위크 등 굴지의 패션쇼 무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프로 모델로서 다른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명 패션지 화보들을 접수했고요. 와. 그리고 패션 업계에선 패션계는 마르고 장애가 없고 큰 키를 가진 모델을 고수해왔죠. 하지만 매들린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모델 기준에 변화를 줬어요. 라며 편견을 깬 그녀의 활약에 주목했고요. 실제로 최초의 다운 증후군 모델인 매들린의 등장 이후 다른 장애인 모델들이 패션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의 런웨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2021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한 극장에서 열린 발레 공연. 예술을 그려낸 천사의 춤. 발레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소녀. 특히 한 10대 발레리나에게 세간의 찬사와 함께 관객들의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0대인데 아주 엄청난 실력파인가 보네요. SNS에도 큰 화제를 모으며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발레리나의 무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머나. 어? 어? 와, 팔이 없구나. 근데 균형을 잡을 수가 있나? 두 팔이 없으면 아무래도 훨씬 불리하잖아요. 비록 두 팔은 없지만 무대에서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아름답게 춤을 추는 발레리나. 올해 17살인 비토리아 부에노인데요. 사실 이 부에노는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근데 처음에 발레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을 것 같은데. 부에노가 발레리나의 꿈을 꾸게 된 건 5살 때.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치료차 발레를 시작한 직후였는데요. 엄마, 나 발레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에노를 본 당시 마을 사람들은요. 아유 세상에. 아유 팔도 없는 애가 무슨 발레를 한대. 아직 애라 그런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네. 이 두 팔이 없는 부에노를 보며 수군거렸고요. 부에노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두 팔이 없는 부에노가 온몸으로 춤을 추는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그 꿈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 가득한 시선에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리라 다짐한 부에노. 물론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발레를 배울 때 봉을 잡고 기본 자세를 배우죠. 맞네. 저렇게요. 그러나 두 팔이 없는 부에노는 이 봉에도 의지할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턴이나 점프 동작도 팔이 없으니 오로지 두 발로만 중심을 잡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팔이 없으니까 안무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 이쯤에서 그만 포기하지 그래? 여전히 많은 사람이 부에노는 팔이 없기 때문에 절대 발레리나가 될 수 없을 거라 여겼는데요. 그런 세간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이 피나는 연습을 한 부에노. 그리고 그 결과 비록 팔은 없지만 부에노는 몸짓, 발끝, 표정으로 아름답게 동작을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아카데미 소속 발레리나로서 당당히 무대에 오르는 부에노. 제게 팔이 없다는 사실은 작은 디테일일 뿐이에요. 제가 춤을 추면 관객들은 팔이 없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엄청난 자신감이네.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꿈을 이루는데 무언가 망설여진다면 부에노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린 우리의 꿈을 쫓아야 합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을 도와서 학습지를 나눠주거나 선생님 대신 칠판에 글씨를 적기도 하고요. 복도에서 선생님을 마주치면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 이유, 바로 시각장애인 국어교사 강신혜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또 일상생활 얼마나 불편하실 텐데 이걸 넘어서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시다. 국어잖아 또 그리고. 뭐 써온 글을 봐야 될 텐데. 선천적 시각장애로 늘 어둠 속에서 살아왔지만 강신혜 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기억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누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눈 대신 몸과 마음으로 학생들과 교감하고 싶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신다는 거잖아요. 와. 더 예민하게 들으시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목소리를 훨씬 예민하게 들으시는 거죠. 아니 근데 임용고시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교사 되려면. 강신혜 선생님은 어린 시절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친구들이 이해하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고 그렇게 국어 교사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감동적이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내내 1등을 하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교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는데요. 우선 임용고시 공부를 하려 했지만 시중에 점자로 된 임용고시 교재가 부족했던 겁니다. 있긴 있어. 겨우 어렵게 구한 점자 교재로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 책 한 권당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반복하며 공부하는 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임용고시는 아쉽게도 3차인 수업 시연과 면접에서 낙방. 이때 한계를 느끼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았고요. 부모님 앞에서 끊임없이 수업을 시연해보며 자연스러운 몸짓을 익히고 또 익혔답니다. 그렇게 2012년 임용고시 2번째 시도 만에 마침내 평생 꿈에 그리던 국어 교사의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안 해 이게 아니잖아. 이걸 뚫어내겠어요. 이런 의지를 가지신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대단하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강신혜 선생님처럼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누구보다 선명한 그들의 꿈과 열정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1960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는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패션 디자이너 어머니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 미술관 관람을 했고요. 그림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린 소년에게는 확고한 꿈이 생겼죠. 나는 커서 꼭 스타 화가가 될 거야. 그런데 소년이 7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아 방황. 그림에 재능이 있었으니까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많은 것이 변해버린 삶. 하지만 거리에 반항아가 된 소년에게는 여전히 예술을 향한 열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지하철과 길거리의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재치 있는 철학적 시를 써놓거나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각종 그림을 그리는 소년. 그에겐 뉴욕 뒷골목은 무한한 도화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뉴욕 현대미술관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린 엽서와 티셔츠를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낙서 같긴 하지만 저렇게 보니까 사실 화풍도 보이고 또 그만의 세계도 느껴지고 굉장히 스타일이 유니크하네요, 진짜. 근데 저런 그림의 티셔츠는 예쁜데요? 저는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 또 보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벽에다가 막 색칠하고 게다가 역시. 메시지로 도발적이고 막 이러니까 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가출한 소년의 길거리 낙서라니요. 게다가 소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재능을 알아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제작자 겸 큐레이터였던 디에고 포르테즈. 소년은 그의 도움으로 1981년 뉴욕 뉴웨이브 전시회에 참여하며 미술계의 유망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욕의 예술계 큰손이었던 앤디 워홀 또한 이 소년의 천재성에 주목, 무려 150여 점이 넘는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 이 정도면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했겠는데요? 이제 앤디 월 들어가면 차원을 뛰어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요즘 우리 정 기자님이 아주 심취해 있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일 것 같은데요. 저도 앤디 워홀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앤디 워홀 연락 주세요. 그 소년은 바로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천재 예술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뽐낸 장 미셸 바스키아입니다. 진짜. 근데 진짜 참 천재죠, 천재 저분은. 네. 재능은 결국 빛이 나나 봐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에 가능한 화풍 같기도 하고. 네. 세간의 편견을 깨고 미술적 재능을 증명한 바스키아. 안타깝게도 27세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비록 그는 세상에 없지만 그의 작품은 무려 1,000억 원을 호가하는 거액에 거래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리의 이단아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다. 세상의 편견에 굴복하지 않은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에 바스키아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성공적으로 펼쳐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2020년 38세의 나이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던 젊은 정치인 피트 부티지지입니다. 그는 하버드대를 차석으로 졸업, 이후 장학생으로 간 옥스퍼드대 또한 최우수로 졸업한 인재로 몰타어를 비롯해 스페인어, 프랑스어, 노르웨이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등 7개 나라 말을 구사. 그야말로 엄친아의 전형이었습니다. 부티지지는 자신의 고향인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에서 20대 후반이었던 2011년 74%의 득표율로 시장직에 선출. 2015년에도 80%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현재는 미국 교통부 장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특집 내용이랑 좀 맞나 싶어요. 워낙에 엄친하고. 그러네요. 저는 뭐 다 예상됐던 경로 아닙니까? 너무 탄탄대로 아닙니까? 이 주제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들어봅시다. 그의 화려한 이력 중에 가장 화제가 된 이것, 다름 아닌 미국 최초의 성소수자 장관이라는 점. 부티지지는 동성 결혼이 합법인 미국에서 동성인 연인과 결혼해 2아이를 입양한 아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치 입문 이후인 2015년 반성소수자 법안에 반대하며 커밍아웃을 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부티지지에게 투표한 한 당원이
동성애인자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내 표 돌려줘요. 이제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아직도 미국 사회에 남아있는 이 장벽을 보여주는 거이기도 해요. 심하지. 사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커밍아웃을 망설일 수 있거든요. 용기 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티지지는 애국자이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며 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 2021년 상원 투표를 통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성소수자 장관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로 간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달 착륙에 성공. 나사 직원들이 환호할 때 뒤에서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으니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에 기여한 나사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엔지니어 메리 잭슨입니다. 1951년 학창시절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메리 잭슨은 대학 졸업 후 나사의 전신인 국립항공자문위원회에서 계산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임시직에 머물러야 했고 화장실도 따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국립항공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용품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고요. 회의조차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점심 식사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음식을 들고 책상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으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으로 같은 사람으로 안 안 본 거예요. 그런데 메리 잭슨의 재능을 알아본 초음속 압력 터널 엔지니어 카지미에 씨 차르네키는요. 오히려 그녀를 격려. 대학원 수준의 공학 수업까지 듣게 하며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도왔습니다. 에휴.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공학 수업을 듣는 것조차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그마저도 야간반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허가를 받아? 허가 받으면 또 가갖고 막 왜 배우냐, 네가 이걸 배워서 뭐 하냐 이런 별별 질문들에 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해는 하냐? 결국 메리 잭슨은 1958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엔지니어가 됐는데요. 이후에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우주로 비행사를 보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폴로 11호인 것이죠. 메리 잭슨의 이야기는요, 2016년 영화 히든 피겨스로 제작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2020년 나사는 그녀의 공로를 기려 워싱턴 DC 본부 건물의 명칭을 그녀의 이름으로 따서 메리 W 잭슨 헤드쿼터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인정받았지만 좀 늦긴 했어요. 그죠? 그래도 정말 큰 공을 인정받았으니 다행입니다. 진짜. 1985년 은퇴할 때까지 34년 동안 나사에 몸담았던 메리 잭슨. 그녀는 미국 사회에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여성을 위해 특히 공학과 기술 분야에서 장벽을 허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영화 히든 피겨스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백인 남자였어도 엔지니어의 꿈을 꾸었겠나?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꿈꿀 필요도 없었겠죠. 이미 되었을 테니. 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특전사인가? 그래 보이는데요? 군기가 아주 바짝 들어있죠? 뭔가 체력 훈련이 어마어마한데요. 해병대? 이건 구조인데? 제가 적십자 수상안전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허. 저거는 바다에서 사람 구조할 때 하는 건데. 그 수상안전 요원이다. 어쨌든 뭐 근육들이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미 해군 교육훈련사령부 NETC 소속 특수구조요원을 선발하는 항공구조수영학교 ARSS의 훈련 과정 중 극히 일부의 장면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근력과 지구력 훈련은 물론 응급환자 구조, 심폐소생술, 낙하산 분리, 수색 및 전술훈련, 헬리콥터 훈련 등등등 극강의 난도를 자랑하는 신체 단련 및 전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게 또 어찌나 혹독한지 2007년 행해진 ARSS 훈련에는 총 100명 이상의 해군 교육생이 참가했지만 모든 관문을 통과한 해군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요. 2007년 합격자 중 모두를 놀라게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여성 합격자, 한국계 여성 순자 타이렐이 그 주인공입니다.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 해군 해상구조 특수요원의 여군으로서는 8번째,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선발됐는데요. 아유. 아무래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남자가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다 제치고 통과한 거 아니에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좀 놀랍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다른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남녀 구분 없습니다. 해당 훈련은 여자 또한 남자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특혜도 없었습니다. 자, 타이렐이 지옥 훈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생존해서 최정의 요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에이, 여자가 우리랑 똑같은 훈련 버틴다고? 얼마 안 가도 나가 떨어지겠지. 뭣도 모르고 도전했네, 그냥. 자신이 실패했을 때 받을 차별적인 시선이 싫어서 이걸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겁니다. There's no failing option for me. I just do it because I want to do it, and that's it. 저스트 요즘에 저분은 진짜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었을 텐데. 수많은 편견의 시선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타이렐.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2021년 7월 20일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지 52년 만에 첫 민간용 우주로켓 뉴 셰퍼드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당시 우주여행을 추진한 제프 베이조스만큼이나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82세의 나이로 최고령 우주여행자가 된 윌리 펑크입니다. 근데 우주에 나가려면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80대라는 나이를 극복하고 도전하셔서 오늘 주인공이 되신 건가요? 사실 그녀가 이번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려 60년 만에 편견을 극복하고 우주여행자라는 꿈을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자, 1961년 나사에선 여성들도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일명 머큐리 13을 선발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25명은 의자에 묶여 귀에 얼음물 주의, 소리와 빛이 차단된 감각 차단 탱크 안에서 오래 버티기, 방사능에 노출된 물 마시기 등 남자들도 해내기 힘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요. 미군 비행 교관이었던 월리는 우주에 가고 싶다는 꿈 하나로 감각 차단 탱크에서 무려 10시간 넘게 버티며 혹독한 훈련을 통과, 최종 13인 안에 들었지만요. 아, 여자가 우주에 나가서 뭐해? 남자 비행사로 충분하잖아. 이런 여자라서 안 된다는 편견 때문에 우주 비행의 꿈은 좌절. 이후에도 수차례 지원했지만 총 4번이나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요. 이게 다 편견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사실 고문에 가까운 훈련이었다면서요. 그 힘든 거 다 이겨내고 결국은 통과를 했는데 다 물거품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는 편견 때문에 마냥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 최초 여성 검사관,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 최초 여성 항공안전조사관, 그리고 19,600시간의 비행 기록과 무려 3,000명 이상의 파일럿을 키워내는 등 평생을 항공 분야에 종사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꿈이 희미해질 무렵인 2021년 제이프 베이조스의 초청을 받아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평생을 편견과 맞섰던 그녀는 저에게 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한 항공업계 종사자는 원리는 여성들이 한번 거부당한 기회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절대 늦을 때가 없다는 걸 증명했다며 편견을 깬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2022년 7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여자 100m 결선 경기. 당시 치열한 접전 속에서 1위로 피니시 라인을 끄는 선수는 자메이카의 스프린터 셸리 앤 프레이저 프라이스입니다. 그녀는 경쟁자들보다 작은 152cm의 아담한 키 때문에 포켓 로켓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작은 키를 극복한 육상 선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까? 그녀가 정말 대단한 것은 폭발적인 스피드가 필요한 육상 단거리 선수의 전성기는 보통 2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는 36세, 그것도 2017년에 아이를 출산한 엄마 스프린터라는 겁니다. 36에 아니, 게다가 애기 엄마. 출산, 그러니까 그럼. 출산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다 큽니다, 제가. 근데 이분은 애를 낳고 돌아와서 다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라바리니가 뭐 출산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시작으로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2012년 런던 올림픽, 2013년 모스크바 세계 육상 선수권, 2015년 베이징 세계 육상 선수권 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자메이카 단거리의 상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젤리의 시대도 이제 끝났네. 운동선수가 30대 출산까지 했으면 끝난 거지. 이미 운동선수로서는 고령인 30대 중반, 거기에 엄마가 아닌 운동선수로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임신에 더 이상 달릴 수 없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펑펑 울기도 했었다는데요. 그러나 편견에 좌절하기보단 정면 돌파하기로 한 셸리. 그녀는 출산 후 트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전성기 시절 포켓 로켓의 실력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출산을 떠나서 일단 전성기 지났고요. 나이로 봤을 때도. 그리고 또 출산하면 신체가 아예 달라지니까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새벽 5시 30분부터 훈련하고 남들보다 2시간 더 달리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2019년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 그리고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선 은메달을 목에 걸더니 올해 미국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무려 10초 67! 대회 세계 신기록보다 0.03초 앞당기는 저력을 보여주며 편견을 보란 듯이 와장창 깼습니다. 경력 단절이 아예 없네요.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으로 이제 뜻하지 않게 자기를 그만두고. 그죠? 포켓 로켓에서 이제는 마미 로켓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양한 이유로 여자 스프린터들이 트랙을 떠났어요. 다행히 출산한 30대 중반 스프린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정말 기쁩니다. 자, 이번 특종 사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만화 캐릭터처럼 생기셨네요. 근데 되게 굉장히 강렬하다. 개성 있죠? 굉장히 강렬하네. 독특하고 개성 있는 외모에 신이 내는 몸매로 큰 인기를 현재 얻고 있는 태국 모델 메이야 선선.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지금의 인생과 180도 달랐다고 합니다. 낮은 코와 두툼한 입술, 듬성듬성난 머리숱까지 항상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왕따를 당해서 늘 삶을 비관적으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매일이 지옥 같았던 메이야. 그러던 어느 날 늘 아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어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거라. 그런데 이때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선택한 것이 바로 성전환 수술이었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네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추남이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그의 머릿속엔 항상 아름다운 여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여성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된 메이야. 그런데 말이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꽃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재미삼아 2015년에 미스 타이 트랜스젠더 대회에 출전했는데 당당히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진짜 딴 사람 같네. 자신의 단점이었던 두툼한 입술과 개성 있는 얼굴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 뒤에 각종 화장품 브랜드와 잡지 표지 모델을 섭렵. 2017년에는 태국의 유명 의류 브랜드 패션쇼에도 섰고요. 2018년에는 태국의 국민 화장품 광고까지 찍으며 초초 슈퍼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한 기자가 메이야에게 성형수술을 할 생각이 없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의 답변은요. 우리는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될지는 선택할 수 있죠. 진짜 멋있는 말이다, 저. 그렇죠. 큰 용기로 인생 역전을 이룬 메이야.
당신이 진정한 위넘. 영국 더럼주에 사는 28살의 제이드 슬라빈. 참 밝아 보이죠? 그런데 그녀에겐 어린 시절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쟤랑 다니면 거인병 균이 없는데? 이렇게 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키가 무려 193cm였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또래보다 늘 40cm는 더 컸던 그녀. 키가 큰 게 뭐 잘못이라고. 거인병 뭐 균이 없는다고요? 그게 뭐야, 말도 안 돼. 친구들의 손가락질에 대인 기피증까지 시달린 제이드 슬라빈. 딸아, 상처를 방어하는 법을 좀 배워보는 건 어때? 운동으로. 요즘 태권도가 인기라더라. 그런데 이 태권도가 그녀의 인생 이리도 확 뒤집어 놓을 줄이야. 와, 이거 어떻게 됐지? 태권도 하나로? 다리 길이만 무려 127cm. 우와! 저 정도면 2층에 있는 사람도 때리겠는데요. 그렇죠. 이야.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 긴 다리로 돌려차기를 딱 하면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후두둑 날아가겠네. 아, 멋있다. 게다가 같이 태권도를 배우던 친구들은 나도 너처럼 키 커서 태권도 잘하고 싶어. 누군가 그녀의 큰 키를 부러워하긴 처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아, 눈물 났겠다, 정말. 그날부터 태권도를 운명처럼 여긴 그녀. 5년 만인 21살에 영국 태권도 국가대표로 발탁. 어머! 어? 아유, 가까이 오지도 못하네. 신체 스펙이 살짝 발 들었는데 어깨 높이까지 올라간 거 보였어요. 맞아요. 예. 그 뒤에 2014년 영연방 선수권 대회, 2016년 오스트리아 오픈 대회, 2017년 프랑스 오픈 대회까지 모두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그녀를 아름다운 거인이라 칭하며 대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메달 수집하셨어요.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지금은 태권도 코치가 돼서 제2의 제이드 슬라빈을 양성하고 있는 그녀. 또 큰 키의 매력을 살려서 모델 활동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 시대적인 비극과 아픈 가족사. 거기에 자신의 꿈을 가로막은 컴플렉스까지 이겨내며 살아있는 신화가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돈 벌러 나갔다는 둘째 삼촌이 6.25 전쟁 때 인민군의 장교가 돼 돌아온 뒤 소위 빨갱이 집안으로 낙인 찍혀 지독한 연좌죄의 고통. 그러나 이 꼬마 아이는 그 참담한 속에서도 절대 놓지 않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가의 꿈이었죠.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 얘기하고 어떻게 알아요? 미대 진학을 위해서 생명 검사를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색약 판정. 그렇게 꿈이 좌절되자 방황의 날들만 계속됐는데요. 그런데 친구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죠. 아유, 색약이 뭐 어때? 아니, 그럼 색구별 안 해도 되는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좌절을 딛고 만화가의 꿈을 펼쳐 한국 만화계의 거장이 된 그!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바로 이연세 화백의 사연이었습니다. 와,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한국 성인 만화의 출발점이자 분수령을 이끈 공포의 외인 구단. 아, 마치 본인의 성장기를 그린 듯 핸디캡을 가진 선수들이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거기에 삼각 로맨스까지 담겨서 엄청난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정말 마동탁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제가 어릴 때. 삐쭉삐쭉삐쭉 힘있게 표현한 까치머리 등 강렬한 붓터치와 음영을 사용해 자신만의 특유한 그림체를 구축했죠. 20, 30대들도 이 한 컷은 다 할 겁니다. 어머, 이건 사야 해! 컷으로 유명한 이 그림. 짤로 엄청 많이 돌고 있죠. 어머, 이건 사야 돼. 이 그림이 바로 그 만화의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2015년에는 60대 연세에도 엠포털 웹툰 연재에 도전하셨어요. 재밌는 게 한 만화가 협회 회장까지 맡으셨던 분인데요. 웹툰 신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거장에게 감히 신인상을 주다니. 근데 상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약간 뻘쭘한 네. 상황이에요. 포기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국 대중만화의 살아있는 신화 이연세 화백.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나는 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였다.